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에리스리톨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목은 살 빼려고 먹은 에리스리톨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건데요. 이 정도 결과라면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에리스리톨은 설탕과 달리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 콜라나 제로 슈거 소주, 저탄수화물 키트 제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연구 결과가 맞다면 우리는 다시 설탕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해당 연구 논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제목은 감미료 에리스리톨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입니다. 올해 2월 27일 발표된 논문인데요. 연구 방식은 관찰 연구였습니다. 관찰 연구는 말 그대로 내가 관찰해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연구의 근거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관찰 연구는 의학적 근거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관찰 연구가 1000편이 나와도 근거 능력으로는 한 편의 무작위 대조 연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관찰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관찰 연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메인주에서 검은 선이 마가린 소비율이고 붉은 선은 이혼율인데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마가린 섭취와 이혼율은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네요. 그럼 제가 마가린을 섭취하면 거의 이혼하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가린이 범인입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찰 연구입니다. 증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참고만 해야 합니다. 도로 아스팔트가 파손돼서 몇 명의 수리공이 이걸 고치러 온 상황을 관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관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해본 결과 파손된 부분에 수리공들이 있으니 수리공들이 있으면 아스팔트 파손도가 증가한다. 그럼 수리공들이 범인입니까? 완전 터무니없죠. 따라서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연관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연구의 데이터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에리스리톨을 먹은 사람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리스리톨 섭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관찰군의 혈중 에리스리톨 농도만 측정했습니다. 즉 연구원들은 에리스리톨 섭취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에리스리톨을 투여한 후에 그 혈중 수치를 측정해야 맞습니다. 이건 사실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리스리톨은 사실 포도, 복숭아, 배, 수박, 버섯, 맥주, 치즈, 사케, 간장, 와인에도 자연적으로 소량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에리스리톨을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고 우리 몸 내부에서도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더욱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에리스리톨을 따로 섭취했는지 반드시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감미료 에리스리톨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아니라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라고 변경해야 합니다. 감미료 에리스리톨 섭취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연구원들의 심한 편견이 제목에서부터 바로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연구의 관찰군들은 거의 대부분 대사 기능이 매우 망가진 매우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관찰군의 약 22%는 당뇨였고 아마도 나머지도 당뇨 진단을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관찰군의 평균 BMI는 29.2 이상이었습니다. 상당한 비만이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약 72%,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사람은 약 75%, 심장 수축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신부전은 약 18%, 이미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약 40% 이상.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지병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기 때문에 연관성을 판단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감미료 에리스리톨 섭취가 많았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될 일인데 이 연구에서는 확인을 안 했으니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관찰군의 나이가 65세에서 75세 정도의 고령입니다. 나이 70된 분에게 에리스리톨 드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설탕 대신 감미료 에리스리톨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70대 여자분도 아니고 70대 남자분들이요?
제일 왼쪽 그룹은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조사했고 유럽 그룹도 최대 2018년까지가 가장 최신입니다. 대부분은 10년에서 20년 전입니다. 이때 에리스리톨이 유명했습니까? 저도 2016년쯤에 알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부터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70대 남자분이 10년, 20년 전에 감미료 에리스리톨을 본인들이 사서 먹었다고요? 상상력이 지나치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 돼요. 고령의 관찰분들은 아마도 보통 일반 사람들 정도로 평균적인 에리스리톨 섭취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이 자연적 에리스리톨이 있는 포도, 복숭아, 배, 수박 등을 더 많이 먹었을 거라고요? 이건 영향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섭취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몸에서 혈중 농도가 올라갔을까요? 음식이나 감미료를 통한 섭취보다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리스리톨을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PPP, 즉 5탄당 인상경로를 통해서 에리스리톨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PPP는 스트레스, 활성산소,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이런 질환이 있으면 섭취가 없더라도 혈중 에리스리톨 농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찰군의 대부분은 매우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혈중 에리스리톨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몸은 혈중 포도당과 과당 농도가 높아지면 에리스리톨 생성을 증가시킬까요? 이런 포인트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른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에리스리톨은 달콤한 항산화제입니다. 연구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에리스리톨은 생체 내에서 산화 손상을 막는 항산화제로 작용하며 고혈당으로 유발된 혈관 손상을 막아준다. 완전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또 다른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에리스리톨이 혈관벽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서 연구했는데요. 실험 군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이 연구는 적어도 에리스리톨을 투여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24g의 에리스리톨을 투여하고 2시간 뒤에 동맥의 혈관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혈관벽 기능이 호전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4주간 하루 36g의 에리스리톨을 투여했더니 중심 맥압이 47에서 41로 감소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은 중심 맥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심 맥압의 감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논란의 연구를 다시 보면 실제로 에리스리톨을 투여한 후에 혈중 농도를 측정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군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별도로 건강한 정상인 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0g의 에리스리톨을 투여했더니 이 그래프처럼 거의 2일 동안 혈중 농도가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로 말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자라면 기존의 관찰군에서 한 50명 정도 뽑아서 검사했을 겁니다. 근데 왜 건강한 사람 8명만 추가로 따로 뽑아서 측정했을까요? 건강한 사람 8명 좋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었다면 에리스리톨을 투여하고 나서 혈중 농도만 파악할 게 아니라 ESR, CRP, 호모시스테인 등 각종 염증 지표, 혈액 응고 시간 검사, 혈소판 기능 검사 등을 같이 해서 실제로 혈관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하면 됩니다. 10명도 안 되니까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그래프처럼 하루 약 30g을 투여한 연구에서도 혈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혈관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에리스리톨 섭취는 단기간에 혈관벽 기능을 호전시키며 장기간 에리스리톨 투여는 중심대동맥 경직도를 감소시켰다. 에리스리톨은 당뇨 환자를 위한 대체당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소한 에리스리톨을 투여한 이 연구가 훨씬 더 근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한 편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에리스리톨은 고혈당 환경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혈관벽 보호 효과를 보여준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혈당 환경에서 혈관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에리스리톨 생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화재가 크게 나서 소방관이 많이 온 상황인데 이 상황을 관찰하더니 소방관이 많이 와서 오히려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방관이 무슨 죄입니까? 소방관은 그냥 불 끄러 왔는데 소방관 보고 대형 화재의 범인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소방관이 많이 왔으니 아마도 큰 화재가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관찰 연구에서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면 안 됩니다. 논문 13페이지에 이 연구를 주도한 스탠리 헤이즌 박사는 세계 최초의 트랜스지방 쇼트닝을 개발한 P&G 회사의 유급 자문위원이었고 P&G 회사로부터 수차례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스탠리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영상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따로 카페 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감미료의 과도한 사용을 반대하며 설탕 대신 안전한 감미료를 적당히 사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보통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나왕가는 안전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전혀 관계없이 주의해야 할 것은 커피 마실 때마다 에리스리톨 잔뜩 넣어서 마시거나 반찬 등의 음식에 잔뜩 넣어서 먹는 건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3는 정말 좋은 물질이죠. 성인이 하루에 2000에서 5000 단위를 먹는다면 건강에 아주 좋겠지만 만약 하루에 20만 단위씩 매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나쁘겠죠.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